저는 1년 전 평양의 그 활주로에서 한 번 죽었습니다. 미림 비행장의 칠흑 같은 밤. 2023년 10월 27일 새벽 2시 33분. 정확히 기억해요. 17구의 시체가 일렬로 늘어선 콘크리트 위에서. 김여정 동지가 차갑게 돌아서는 뒷모습을 봤을 때 저는 알았어요. 제가 다음 차례라는 것을. 17발의 총성과 함께 북한의 양심이 죽어버린 그 순간 저 역시 죽었습니다. 그 밤 공기는 시멘트 냄새와 화약 냄새, 그리고 피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녹음기 앞에서 다시 살아 숨쉬고 있어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의 작은 사무실에서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이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모습이 보여요. 모든 것은 존경에 마지 않던 그녀, 김여정 동지의 그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강력 동무, 이제 동무와 나만이 아는 비밀이 생겼구려. 우린 이제 한 배를 탄 겁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말이 사형 선고였다는 것을. 김여정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평온했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제 이름은 강혁입니다. 42세, 평양과학기술대학 경제정책연구소에서 8년간 근무했던 선임연구원이었어요. 김여정 동지를 처음 만난 건 2022년 서해안 간척지 사업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다른 원로들이 3개월간 해결 못한 문제를 15분 만에 풀어내는 그 능력에요. 차가운 이성과 뛰어난 판단력. 저는 진심으로 이분이 북한의 미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이 있었어요. 그 차가운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2023년 9월, 그녀가 저에게 17명 원로들의 극비 조사를 지시했을 때도 단순한 정책 연구라고만 생각했어요. 설마 그것이 사형 명부가 될 줄은. 그리고 박철민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그 파일. 김정은의 스위스 비자금 2억 달러. 그 순간부터 제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여정은 저를 17명 처형의 유일한 증인으로 만들었고, 동시에 다음 제거 대상으로도 만들었어요. 지금도 김여정은 북한 어딘가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음 희생자를 물색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어요. 이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서요. 모든 것은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봄이었어요. 아직 모든 게 평범했던 때. 평양 만수대구역 17동 3층 우리 집 거실에서 저녁 6시 30분 매일 같은 시간이었어요. 아빠, 숙제 도와줘. 8살 딸 미소가 연산 문제집을 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작은 손으로 연필을 꽉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거든요. 미소야, 이 문제 봐. 15 더하기 23은? 38? 맞아. 우리 미소 정말 똑똑하네.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다음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순수한 질문을 던졌어요. 아빠는 왜 김여정 이모를 좋아해? 잠시 멈칫했어요. 아이들은 참 예리해요. 제가 김여정 동지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나 봐요. 똑똑하시거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다른 할아버지들보다 더. 그렇지. 젊은데도 정말 훌륭한 분이야.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심으로.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아내 혜진이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여보, 또 김여정 동지 칭찬이에요? 요즘 매일 그 이야기만 하시네. 당신도 인정하잖아. 능력 있는 분이라고. 그야 그렇지만 너무 자주 말하니까 미소까지 눈치채는 거 아니에요? 혜진이 미소를 보며 말했어요. 아내는 언제나 아이를 먼저 생각했어요. 아빠가 일하는 곳에서 김여정 동지가 정말 대단한 일을 많이 하시거든. 그해 봄까지만 해도
저는 김여정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2022년 서해안 간척지 사업이 기술 문제로 완전히 멈춰 섰을 때를 기억해요.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가 핵심 사업이었는데 외국 기술 도입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원로 간부들은 현장에 나와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요. 인력이 부족하다. 장비가 모자라다. 예산을 더 편성해야 한다. 책임만 떠넘기고 탓만 했죠. 3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김여정 동지가 나타났어요. 검은 승용차 3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하지만 김여정은 다른 간부들과 달랐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강력 동무가 준비한 자료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몰래 입수한 네덜란드 델타웍스의 간척 기술 자료였어요. 서방 기술이라 보고하기 조심스러웠지만 우리 현실에 꼭 맞는 해법이 들어 있었거든요. 네, 동지. 네덜란드의 해안 개발 기술 관련 자료입니다. 가져와 보세요. 김여정은 그 3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자료를 받아들고는 즉석에서 읽기 시작했어요. 다른 간부들은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녀는 집중해서 자료를 분석했어요. 단 15분 만에 핵심을 파악했어요. 현장 기술자들을 불러 모으세요. 김여정이 현장 기술자 7명을 앞에 세우고 말했어요. 기술자들은 현장을 봐야 합니다. 책상에서 나오는 해답은 없어요. 그리고는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배수 시스템의 핵심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냈고 시공 순서까지 현실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집안 침하를 막는 거예요. 이 부분을 먼저 보강하고 배수로는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 됩니다. 손으로 직접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론만 아는 게 아니라 실물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한 달 만에 그 프로젝트는 정상화됐어요. 3개월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김여정의 개입으로 단숨에 풀린 거였어요. 강력 동무 덕분입니다. 좋은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그때 김여정이 저에게 건넨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가져온 것은 자료일 뿐이고 그것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한 건 온전히 그녀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혜진에게 말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야. 김여정 동지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3개월 동안 못 풀던 문제를 15분 만에 해결하셨어. 진짜요? 응. 그것도 현장에서 바로. 그래서 저는 김여정을 존경했어요. 냉철하고 능력 있고 무엇보다 현실을 정확히 보는 눈을 가진 지도자라고 믿었습니다. 북한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2023년 9월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군부 원로들의 연회장에서였어요. 평양 고려호텔 5층 대연회장에서 열린 국군절 기념 만찬이었죠. 박철민 인민무력상이 김여정 앞에서 보인 태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젊은 동지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박철민이 김여정 앞에서는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투였어요. 술에 취한 것도 아니었어요. 의도적이었어요. 최룡의 동지와 30년을 함께 해온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성급한 것 같습니다. 자신과 최룡해의 오랜 우정을 과시하며 김여정의 경제정책 개편안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습이었어요. 다른 원로들도 박철민에게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김여정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차갑게 미소만 지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무섭더라고요. 그날 밤 11시 20분, 김여정이 저를 호출했어요. 강력 동무, 잠시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평양 당사 6층 그녀의 사무실에 들어서니
김여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평양의 야경이 보이는 큰 창문 앞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었어요. 앉으세요, 강역 동무. 김여정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표정이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오늘 연회에서 보셨겠지만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 말씀이신지요? 김정은 동지의 새 시대를 위해 구시대의 인물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정책 연구를 위한 것이니 오해는 마십시오. 김여정이 책상 위에 놓인 종이를 제게 건넸어요. 17명의 명단이 적혀 있었어요. 박철민, 이영길, 노광철, 김수길, 박태성, 오일정, 김정각, 리병철, 장창하, 김영철, 최부일, 이용호, 박영식, 김명길, 현송월, 리선권, 조현준. 북한 군부와 당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모두 60세 이상의 원로들이었어요. 이들에 대한 상세한 인물 연구 자료를 작성해 주십시오. 경력, 성향, 가족 관계, 그리고 김여정이 잠시 멈추더니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약점까지 모두 조사해 주세요. 언제까지 완료하면 될까요? 한 달 안에. 단순한 연구 자료라고 했지만 저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17명 모두 오늘 연회에서 김여정에게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며칠 후 박철민의 비리를 조사하던 중이었어요. 인민무력부 내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그의 개인 사무실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거든요. 박철민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군사회의에 참석했어요. 그 시간을 노려서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컴퓨터가 켜져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공개된 자료만 수집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바탕화면에 극비 폴더가 보였어요. 호기심이 이겼어요. 첫 번째 암호 시도 박철민 생일 실패. 두 번째 시도 인민무력부 실패. 세 번째 시도 최룡해 동지 성공. 폴더가 열렸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김정은 해외 계좌 관리 현황이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 있었거든요. 클릭했을 때 나타난 내용은 온몸이 얼어붙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스위스 UBS 은행 계좌번호 847239CHKJ 계좌명 김정은 개인 계좌 잔액 미화 2억 3,456만 7,890달러 2억 3,456만 7,890달러 마지막 입금 내역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2023년 8월 15일 석탄 수출 대금 1,567만 달러 2023년 8월 22일 희토류 수출 대금 894만 달러 2023년 9월 3일 무기 수출 대금 2,210만 달러 매달 수천만 달러씩 입금되고 있었어요. 북한의 각종 수출 대금이 김정은 개인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발견한 건 국가 기밀 중의 기밀이었어요. 알아서는 안 될 너무나도 위험한 비밀이었죠. 손이 떨렸어요. 화면을 끄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 자료를 복사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 저는 USB에 파일을 복사했어요. 그리고 프린터로 출력까지 했어요. A4 용지 7장 분량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일이 좀 복잡해서.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어요. 김여정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정보인지 아는 공포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그 자료를 따로 안전한 곳에 보관하기로 결심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중에 이 결정이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2023년 10월 15일 국무위원회 회의실. 오후 3시에 시작된 회의는 평소보다 긴장감이 흘렀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였지만 실질적인 안건 설명은 김여정이 맡았어요. 동지들, 오늘은 경제정책 전면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김여정이 발언을 시작하자 박철민과 원로 17명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현재 우리의 경제 구조는 시대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철민이 즉시 반박했어요. 위원장님의 권위를 생각해서라도 신중해야 합니다. 성급한 변화는 위험합니다. 다른 원로들도 동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검증된 방식을 고수해야 합니다. 젊은 동지들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경험이 부족합니다. 김여정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원로 동지들의 우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새 시대에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철민이 김정은에게 직접 질문했어요. 김정은을 앞세워 김여정을 압박하려는 의도였죠. 김정은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원로 동지들과 김여정 동지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실한 입장 표명을 피한 거였어요. 그 순간 김여정의 눈빛이 차가워지는 걸 봤어요. 회의가 끝나고 원로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만족스러워했어요. 김여정을 누른 것 같아서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11시 30분 김여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강력 동무, 지금 당사로 와주시겠어요? 급한 일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차가웠어요. 6층 사무실에 들어서자 김여정이 책상 앞에 서 있었어요. 그 위에는 제가 작성한 17명의 인물 자료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박철민의 컴퓨터에서 가져온 스위스 계좌 자료도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강력 동무 덕분에 벌레들을 청소할 명분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 비밀 파일을 봤다는 것까지. 어떻게?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동무가 박철민 동무 컴퓨터에 접속한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프린트한 것까지. 완전히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모두 파악되고 있었어요. 동지, 저는 단지 변명은 필요 없어요. 오히려 고마워요. 덕분에 이들을 제거할 완벽한 명분이 생겼으니까. 김여정이 책상 위에 계좌 자료를 집어들었어요. 김정은 동지의 개인 자산을 사사로이 관리하면서 권력을 남용한 죄. 이보다 확실한 숙청 명분이 또 있을까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박철민이 관리하던 계좌라는 걸. 김정은의 돈을 박철민이 횡령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17명을 모두 제거하려는 계획이었어요. 김여정이 국가보위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오늘 밤 작업 시작하자. 네, 동지. 17명 모두입니까? 그래. 새벽 4시 전에 모두 완료해. 장소는 어디로 할까요? 미림 비행장. 그리고 김여정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증인도 필요해. 내가 데리고 갈 사람이 있어. 전화를 끊고 김여정이 저에게 말했어요. 동무는 나와 함께 그 결과를 직접 확인할 겁니다. 동지, 저는 거부할 수 없어요. 동무도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중 하나니까. 새벽 1시 30분, 김여정과 함께 검은 승용차에 올랐어요. 운전기사와 경호원 2명이 함께 했어요. 차 안에서 김여정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미림 비행장까지 가는 30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일어나는 일인가? 활주로에 도착했을 때 이미 17명이 일렬로 무릎 꿇고 있었어요. 박철민, 리영길, 노광철. 제가 조사한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손이 뒤로 묶여 있었고
눈가리개를 하고 있었어요. 강력, 동무, 여기 서세요. 김여정이 저를 그녀 옆에 세웠어요. 활주로 한가운데 17명으로부터 10m 떨어진 곳이었어요. 보위부 요원들이 일렬로 서 있었어요. 각자 권총을 들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하자. 김여정의 신호와 함께 총성이 울렸어요.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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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17발의 총성이 차례대로 울렸어요. 한 명씩 쓰러질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멎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쓰러질 뻔했어요. 박철민이 마지막이었어요. 그가 쓰러지는 순간 활주로는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모든 것이 끝나고 김여정이 제게 다가왔어요. 강력 동무, 이제 동무와 나만이 아는 비밀이 생겼구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평온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17명의 숙청을 목격한 증인. 그리고 김정은 동지의 비자금까지 아는 사람. 김여정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우린 이제 한 배를 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협력 제안이 아니라 사형 선고라는 것을. 17명의 처형을 목격한 저와 김정은의 스위스 비자금까지 알아버린 저는 이제 언제든지 제거해야 할 위험한 존재가 된 거였어요. 김여정은 더 이상 제가 존경하던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북한의 실권자가 되기 위해 17명을 죽인 냉혹한 권력자였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 김여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강력 동무, 오늘 일은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영원히. 그 말 속에 담긴 위협을 저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건 새벽 5시 20분이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손이 떨려서 열쇠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17명이 쓰러지는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어요. 아내 혜진과 딸 미소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미소의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딸을 바라봤어요. 평온한 얼굴로 꿈나라에 있는 아이를 보니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더욱 선명하게 깨달았어요. 저는 17명의 죽음에 가담한 공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침실로 들어가니 혜진이 잠결에 말했어요. 여보, 언제 들어왔어요? 방금. 다시 잠들어.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린 이제 한 배를 탔다. 김여정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것은 협력의 의미가 아니라 저에 대한 통제 선언이었어요. 이제 저는 그녀의 비밀을 아는 증인이 되었고 언제든 입을 막힐 수 있는 위험한 존재가 된 거였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결심했어요. 탈출해야겠다고. 국정원과의 유일한 연락책인 헌책방으로 향했어요. 평양 중구역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50년 된 작은 헌책방이었어요. 거리에 나서자마자 느꼈어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행인들이 이상하게 눈에 띄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중년 남자, 길가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 여자, 자전거를 끌고 가는 청년. 모두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김여정이 이미 저를 감시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헌책방에 도착해서 주위를 한 번 더 둘러봤어요. 의심스러운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어서 오세요. 헌책방 주인이 반갑게 맞았어요. 70대 할아버지였는데 사실은 국정원 연락책이었어요. 조선의 별 있나요? 이것이 우리의 암호였어요. 네, 있습니다. 뒤쪽에서 천천히 보세요. 책장 뒤쪽으로 가서 조선의 별을 찾았어요. 127페이지 모서리에 연필로 작은 점을 찍었습니다. 긴급 탈출 요청 신호였어요. 책을 다시 제자리에 꽂고 나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사람이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미소를 재운 후 혜진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혜진아, 우리 가족이 위험해졌어.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녁 설거지를 하던 혜진이 손을 멈췄어요.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래요? 17명이 처형됐어. 내가 그걸 받고 더 위험한 비밀까지 알아버렸어.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접시를 들고 있던 손이 떨렸어요. 설마, 김여정이? 응. 박철민을 비롯해서 원로 17명을 모두 죽였어. 그리고 김정은의 스위스 비자금 2억 달러 계좌까지 내가 발견했거든. 혜진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 하나야.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혜진이 미소의 방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소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요. 도망가요. 정말 위험할 텐데. 여기 있는 게 더 위험하잖아요. 김여정이 언제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하지만 탈출에 성공할 확률이 낮아도 시도해야죠. 여기서 죽을 순 없어요. 혜진의 결심이 확고했어요. 그 순간 저도 마음을 굳혔어요. 그날 밤부터 우리는 은밀하게 모든 증거를 없애기 시작했어요. 제가 작성한 17명의 인물 연구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그리고 스위스 계좌 프린트물까지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고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처리해야 했어요. 이것도 태워야 해요? 혜진이 가족 사진 앨범을 들고 물었어요. 응, 미안해. 미소의 돌잔치 사진, 가족 여행 사진, 결혼식 사진까지. 우리의 소중한 추억들을 모두 불태워야 했어요. 뒷마당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혜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살아서 여길 벗어날 수 있을까요? 꼭 벗어날 거야. 미소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제 목소리도 확신에 차 있지는 않았어요. 김여정의 감시를 피해 북한을 탈출한다는 것.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으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잡히면 어떻게 하죠? 그런 생각은 하지 마. 꼭 성공할 거야. 미소한테는 뭐라고 말하죠? 여행 간다고 해. 아주 특별한 여행이라고. 3일 후 헌책방 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밤 10시 대동강 철교 밑에서 기다리세요. 남자 혼자 올 겁니다. 드디어 탈출 브로커와 접선하는 날이었어요. 10월 30일 밤 9시 50분. 대동강 철교 밑. 약속 장소에 10분 일찍 도착해서 주위를 살폈어요. 다리 아래는 어둡고 습했어요. 강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어요. 정확히 10시에 나타난 사람은 40대 중반의 마른 남자였어요. 키가 작고 눈이 작았는데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강혁 동무십니까? 네, 맞습니다. 김철수라고 합니다. 가족 모두 데리고 가신다고? 네, 아내와 8살 딸입니다. 김철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요즘 보위부 단속이 정말 심해졌어요. 특히 고위층 가족들 탈출 시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불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하진 않은데 위험하니까 돈을 더 내야겠어요. 더요? 원래 3,000달러로 약속했는데 그때와 상황이 달라졌어요. 요즘 같은 때에 고위급 가족을 데리고 나가려면 5,000달러는 내야 할 것 같아요. 협박에 가까운 요구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축해둔 달러 전부를 그에게 넘겨줬어요. 진이주까지 어떻게 가죠? 화물열차로 갈 겁니다. 비밀 공간을 만들어뒀어요. 48시간 동안 거기 숨어 있어야 해요. 48시간이나요? 길어 보이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검문도 피할 수 있고 3일 후인 11월 2일 우리는
평양역 화물 야적장에서 김철수를 만났어요. 새벽 4시였어요. 여기 숨어 계세요. 김철수가 안내한 곳은 화물칸 맨 끝에 철판으로 만든 비밀 공간이었어요. 가로 1.5m, 세로 2m, 높이 80cm. 가족 3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어요. 절대 소리 내면 안 됩니다. 기침도 안 돼요. 48시간 동안 여기 있어야 해요. 물이나 음식은 이걸로 버티세요. 물병 3개와 건빵 한 봉지가 전부였어요. 미소야, 우리 숨바꼭질 하는 거야.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왜요? 아빠, 게임이야. 48시간 동안 소리 안 내고 버티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미소는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좁고 어둡고 답답한 공간이었어요. 누워있을 수도 없었고 앉아있기도 불편했어요. 혜진이 미소를 안고 있었고 저는 벽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열차가 출발했을 때의 진동이 온몸에 전해졌어요. 드디어 평양을 떠나는 거였어요. 첫 번째 밤은 그나마 견딜만 했어요. 미소도 엄마 품에서 잠들었고 저희도 교대로 잠을 잤어요. 하지만 둘째 날 오후 문제가 생겼어요. 미소가 갑자기 열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아빠, 아파. 이마를 만져보니 뜨거웠어요. 40도가 넘는 고열이었어요. 어떻게 하지? 혜진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좁은 공간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도 없었고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해열제도 없었어요. 혜진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물에 적셔 미소 이마에 올려줬어요. 미소야, 조금만 참아. 곧 좋은 곳에 갈 거야. 미소가 힘없이 끄덕였어요. 열 때문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둘째 날 밤 10시쯤 열차가 갑자기 멈췄어요. 중간 역에 정차한 것 같았어요.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보위부 불시 검문이다. 모든 칸 수색.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혜진이 미소를 더 꽉 안았어요. 검문관들이 우리 화물칸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자국 소리, 짐을 뒤지는 소리, 철판을 두드리는 소리. 여기는 뭔가? 화물 고정용 철판입니다. 확인해봐. 바로 그때 옆 화물칸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살려주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다른 탈북자 가족이 발각된 거였어요. 이 자식들 탈북하려고 했구나. 끌고 가. 아이는 놔주세요. 제발. 여자의 절규와 아이 우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다른 가족의 희생으로 검문관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렸어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다행히 검문관들은 우리 숨은 곳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열나는 미소가 신음소리를 낼 뻔해서 혜진이 손으로 입을 막아야 했어요. 48시간 후 드디어 신의주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김철수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1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어요. 2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신 나타난 것은 또 다른 남자였어요. 김철수 씨는 어디 갔나요? 아, 그 사람 일이 생겨서 못 와요. 저한테 인계하라고 했어요. 그럼 중국으로 넘겨주시는 건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또 시작이었어요. 무슨 문제요? 요즘 상황이 더 위험해져서 추가 비용이 필요해요. 또 돈을 달라는 거예요? 3,000달러 더 내야 해요. 그래야 안전하게 중국으로 넘겨드릴 수 있어요. 완전히 당한 거였어요. 이미 5,000달러를 다 써버린 상황에서 3,000달러가 더 어디 있겠어요? 돈이 없는데요. 그럼 죄송하지만 못 도와드려요. 잠깐만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글쎄요. 돈 없으면 어쩔 수 없죠. 브로커가 돌아서려고 했어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신의주의 한 허름한 여관에 발이 묶였어요. 더 이상 나아갈 방법도
돌아갈 곳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관 주인이 말했어요. 하루 숙박비가 $50예요. 가진 돈은 $200가 전부였어요. 4일이면 다 떨어져 버릴 돈이었죠. 4일만 묵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혹시 어려운 일 있으시면 말해보세요. 도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여관 주인의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그날 밤 미소는 여전히 열이 있었어요. 해열제가 절실했지만 약국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신분이 발각될 위험이 있었거든요. 아빠, 목말라. 조금만 참아. 미소야. 물을 끓여서 식혀 먹이는 것이 전부였어요. 혜진이 밤새 미소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며 간병했어요. 여보, 이러다가 미소가 괜찮을 거야. 꼭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박 선생이라고 합니다. 여관 주인이 소개해준 60대 조선족이었어요. 다른 브로커들과는 달리 따뜻한 인상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돈이 떨어져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박 선생이 미소를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열이 사흘째 안 내려가요.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다니 그냥 둘 수 없죠. 박 선생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저도 옛날에 이런 길을 걸어봤어요. 서로 도와야죠. 오랜만에 만난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까지야. 당연한 일이죠. 박 선생이 마련해준 안전가옥은 신의주 외곽의 작은 농가였어요. 따뜻한 온돌방에 미소를 눕히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약을 구해 먹일 수 있었어요. 해열제예요. 이걸 먹이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박 선생이 김치찌개를 끓여 주었어요.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였어요. 내일 밤이면 압록강을 건널 수 있을 거예요. 박 선생의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정말인가요? 네. 제가 아는 안전한 길이 있어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무슨 말씀을, 같은 민족끼리 도와야죠. 그날 밤 미소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약 덕분이었어요. 혜진과 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어요. 여보, 박 선생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게,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아직 있구나. 내일이면 정말 자유가 될까요? 그럴 거야. 미소도 나아지고 있고.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새벽 5시 10분,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이보다 문 열어.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보니 집이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어요. 무장한 보위부 요원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박 선생이 문 쪽으로 가더니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 자들이 그 연구원 가족입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박 선생이 우리를 배신한 거였어요. 뒷문으로. 혜진이 미소를 안고 뒷문으로 뛰었어요. 저도 급히 따라갔어요. 거기서 보위부 요원이 뒤쫓아왔지만 간발의 차이로 뒷문을 통해 탈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저기 옆집 창고가 보였어요. 문이 열려 있었어요. 3명이 그곳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창고 안에는 농기구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 뒤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보위부가 바로 옆집까지 수색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도 뒤져봐.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구석구석 다 찾아봐.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극한의 공포를 느꼈어요. 미소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리려는 순간 혜진이 재빨리 입을 막았어요. 쉿! 미소야.
조용히 해야 해. 아이도 상황이 위험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야 보위부가 철수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았어요. 박 선생이 우리를 배신한 이유는 끝내 알 수 없었어요. 돈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협박받았을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함정이었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창고에서 하루를 더 숨어 지낸 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도움받을 곳이 없어. 직접 압록강을 건너자.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게 더 위험해. 브로커들은 모두 배신했고 보위부는 우리를 찾고 있어. 혜진도 동의했어요. 그래요. 우리 힘으로 해봐요. 12월 28일 밤 우리는 압록강으로 향했어요. 영하 15도의 혹독한 추위였어요. 강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미소야, 아빠가 업어줄게. 아빠, 춥다. 조금만 참자. 곧 따뜻한 곳에 갈 거야. 밤 11시 30분, 압록강 얼음 위에 발을 디뎠어요. 발밑에서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무서웠어요. 천천히 걸어. 얼음이 깨질 수 있어. 혜진의 손을 잡고 미소를 등에 업고 조심스럽게 걸어갔어요. 강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서치라이트가 켜졌어요. 설아, 누구냐? 북한 초소에서 우리를 발견한 거였어요. 뛰어. 하지만 미소를 업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빨리 뛸 수 있겠어요. 군견 짖는 소리도 점점 가까워졌어요. 으아악. 혜진이 얼음 위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일어설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괜찮아? 괜찮아요. 빨리. 서치라이트가 우리를 쫓아왔어요. 하지만 미소를 업은 채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아빠, 무서워? 미소가 울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탕, 탕, 탕. 전혀 다른 방향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17발의 연속 사격이었어요. 이 구역의 침입자 발견. 북한 경비대들의 시선이 완전히 딴 곳으로 쏠렸어요. 서치라이트도 우리가 아닌 다른 방향을 비췄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이 우리와 같은 시간에 다른 곳에서 강을 건너려다 발각된 거였어요. 그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 기회를 얻은 거였어요. 지금이야. 뛰어. 죽을 힘을 다해 중국 쪽으로 달렸어요. 총소리는 계속 울렸지만 그것은 우리를 향한 게 아니었어요. 드디어 중국 땅에 두게 도착했어요. 철조망을 넘어야 했지만 한쪽 구석이 끊어져 있었어요. 빨리 들어가. 가족 모두 철조망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혜진의 옷이 찢어지고 제 손에서도 피가 났지만 상관없었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우리는 눈밭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살았다. 정말 살았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17발의 총성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 17발의 총성은 미림 비행장에서 들었던 그 17발과 정확히 같은 수였어요. 운명의 장난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그 숫자가 계속 저를 따라다녔어요. 그 후의 여정은 또 다른 지옥이었어요. 중국 내 6개월간의 도피 생활, 몽골을 거쳐 제3국까지의 험난한 여행. 하지만 2025년 6월 15일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아빠, 저게 우리나라 깃발이야? 미소가 태극기를 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이제 9살이 된 딸은 그 긴 여정을 견뎌낸 용감한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응, 미소야. 저게 우리나라 깃발이야. 정말 예쁘다. 현재 저는 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에서 이 녹음을 하고 있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고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보여요. 이제 북한에는 2개의 태양이 있습니다. 상징으로만 존재하는 김정은, 그리고 실권자 김여정.
2023년 그 밤 미림 비행장에서 17명과 함께 죽어버린 북한의 양심을 위해 저는 살아남아 이 진실을 증언합니다. 김여정이 어떻게 북한의 실권자가 되었는지, 김정은의 2억 달러 비자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17명의 원로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라고 믿어요. 압록강에서 들었던 17발의 총성을 기억합니다. 그 총성과 함께 쓰러진 이름 모를 탈북자들 덕분에 저희 가족이 살아남았어요. 이제 저는 그들을 위해,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 남겨진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증언을 계속할 겁니다. 김여정의 권력은 17명의 시체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이제 그녀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이런 진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길이니까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압록강 그 차가운 얼음 위에서 배웠습니다. 17명의 희생과 17발의 총성 사이에서 살아남은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북한에도 언젠가는 진정한 자유의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녹음 종료. 이 증언은 북한 내부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것이며, 아직도 북한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안전과 자유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진실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아직도 북한에 남겨진 2,500만 동포들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북한 내부의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